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고요.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거 몹시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딱 정리하세요. 여기 보시고요. 그럼 사례를 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품을 판다 이거예요. 판다. 그런데 현금가는 10만 원 팔 거예요. 현금가는. 현금 가치는 10만 원이에요. 요 현금 가에는 원가만 있어요? 상품 매출 이익도 있어요? 이게 포함됐겠지, 당연히. 그런데 하위 매수자가 3년 후에 돈 주겠대. 3년 후 일시불로 주겠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래서 3년 후에 주겠다면 나는 고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10만 원에 팔어? 그럼 3년 동안 묵혀야 돼, 돈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 현재 금리가 시장 이자율이 10%니까 3년 후에 받는다면, 일시불로 받는다면 나는 이 현금가 10만 원을 못 팔겠다. 그럼 판매 가격을, 계약서 금액을 바로 미래 가치, 무슨 가치? 미래 가치로 해서 그 금액은 좀 뗄게요. 13만 원으로 하겠다. 그때 단서를 좀 떼고, 이자율은 10% 계산했다. 사과받느냐? 물었죠. 오케이 했어, 오케이 했어. 그럼 나는 미래 가치 13만 원은 미래 회수할 돈이지. 지금이 아니라 이거지. 그럼 지금 판다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현찰한다면 10만 원. 그럼 요 안에는, 요 현금 안에는, 현금 받고 팔 매상하는 원가와 이익이 포함된 상태고, 그 다음에 별도로 3만 원이 뭐가 발생했어요? 이자 발생한 거 아니냐. 이자가. 그러면 이 13만 원이라는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다? 10만 원. 미래 가치는 얼마다? 13만 원. 그럼 요 3만 원의 이자를 3년 동안에 걸쳐서 수익을 잡아갈 텐데, 첫째, 그냥 1년에 똑같이 할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액도. 그럼 1년에 얼마씩 그냥? 만 원씩 이자 잡자, 이자 수익을. 이게 정액법이라고. 근데 정액법은 회계의 원칙이 안 맞아, 이게. 왜? 이자의 이자 계산을 어떡하라고 그래? 그래서 쓰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다. 그런 정액법을 쓰든 유효이자율법을 쓰든 3년 후에 이자 합계는 얼마? 얼마? 3만 원 아니냐, 결국은. 그럼 3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자 할 때 첫 해 현재 가치가 얼마니까? 10만 원.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이면 10% 이자 계산하면 얼마? 10만 원 10%? 만 원. 그럼 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올해 이자는 만 원이다. 근데 내년 이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원금이 10만 원이었던 것이 요 만 원 이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내년 이자는 11만 원에 몇 프로? 10% 하게 되면 얼마? 11,000원 아니냐? 얼마라고요? 그래서 내년 이자 수익은 얼마 잡자? 11,000원. 이자 수익 11,000원 잡자 이거지. 그럼 이제 다시 이자가 11,000원이 또 붙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11만 원에서 11,000원이 또 붙었으니까 얼마에? 12만 1,000원이 나왔지. 그럼 다시 또 12만 1,000원에 마지막 연도에 몇 프로? 10% 이자 계산하면 얼마? 12,100원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연도는 이자 수익 얼마 잡으면 돼? 12,100원. 그럼 결국 유효이자는 일시불일 때는 유효이자가, 다시 무슨 이자가? 유효이자가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져. 그럼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커지는 방법이다. 이게 유효이자가. 일시불일 때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법이라면 따박따박 1년에 얼마씩,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이렇게 끝나는 거고. 유효이자율법은 그 채권의 현재 가치에다가 시장 이자를 곱해서 나가는 방법이다. 일단 그것만 포지션 잡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유효이자란 그 채권의 장부 가격은 매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처음에는 10만 원였던 것이, 자, 보시라고 10만 원였던 것이 처음에 만 원 늘었잖아. 장부 가격이 얼마가 된 거예요? 11만 원. 늘잖아, 이게 장부 가격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늘어나니까 늘어난 거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쌓이는 것이다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 방법이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야 여기서 보통 5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이 5문제가 이제 지문에 보면은 뭘 구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년 지나면 유효이자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고 2년째 유효이자가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 또 돌려. 1년째 이자는 아까 얼마였어요? 1년 차에 만 원. 이걸 갖다 이자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알아고 1년 차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이자가 얼마 늘어났다? 만 원. 그 만 원을 뭐예요? 수익이 만 원 증가. 이렇게 쓰면 돼, 답이. 그런 식으로. 지문에 나온 데가, 회계원리가 주관식이 없어. 주관식이. 다 객관식이지. 그걸 물어본다고요. 또는 좀 더 생각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10만 원짜리에 현금가인데 13만 원에 파는 거, 이게 아까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유효 이자율이 10%라면, 다시 몇 프로라면? 첫 해는 얼마에? 요거 원금이니까 이게 10%하면 얼마? 만 원. 그럼 합이 얼마? 11만 원. 요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 10만 원짜리였는데 유효 이자가 그해 말에 만 원이었다면, 얼마였다면? 이자를 아예 줘, 문제 답을 하면서 뭐로 하느냐? 해당 자산의 유효 이자율은 몇 프로게? 이렇게 물어봐. 프로트를 물어봐. 그럼 더 쉬워, 안 쉬워? 쉽지. 11만 원이 된 거니까 만 원이 이자였다고 나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원금은 얼마였다? 10만 원. 이건 몇 프로 계산했다? 10%. 이런 식으로 유효 이자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그렇게 되는 거는 걸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또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 이 조건이라면 2년째 말, 다시 몇 년째 말? 2년째 말 회사가 계상할 유효이자가 얼마냐? 두 번째 가서 첫 번째는 얼마일까 아까? 만 원. 두 번째는 그걸 물어봐. 11,000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채 같은 거 문제 나오면 그렇게 물어본다. 유효이자는 몇 프로게? 또 내지는 뭐 해당 연도에 바로 뭐냐? 이자 수익은 얼마게? 이자 비용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잠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혼동이 되지만 이제 다시 본 게임 들어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또 나와. 증권평가에서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하고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6페이지. 이제 숫자 없어 이제. 자, 96페이지가 봅니다. 거기 회계 관습 나와 있습니다. 밑줄 그으시고. 이 관습은 습관입니다. 전통적 관리예요. 자, 우리 얘기합시다. 결혼식장에 가서는 축의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원칙, 법정 금지입니다. 근데 관습은 내고 있어,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럼 축의금 반드시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회계 원칙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회계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 그 관리를 우리는 회계 관습이라 한다. 회계 관습 습관인데 뭐 중요성이 뭐냐 다 필요 없고
중간에 보면 보수주의 나와 있어요. 보수주의. 97페이지 상단에. 이 방법, 저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익을 좀 덜 잡고 비용을 좀 많이 잡아가면서 선택 가능한 방법, 위법하는 게 아니고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수익은 덜 잡고 비용을 좀 많이 계상해서 기업의 내실을 기하겠다. 라는 것이 보수주의. 다시 무슨 주의? 보수주의. 보수주의. 그럼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보수주의 방식은 한마디로 조금 알토란 같이 회사를 그냥 말 한마디로 안전하게 경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보수주의 적용 사례를 한번 볼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 적용 사례를 보니까 보수주의 적용 사례를 보니까 장점,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 내실 튼튼. 내실 튼튼.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 2번은 몰라도 되고요. 단점. 이런 보수주의는 회계상의 논리적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담당 경영자의 자의성 개입으로 이익이 조작 가능성이 있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작성은 있다. 은폐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를 선택하다 보면 요럴 때는 요 방법,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해서 이익을 줄이고 요렇게 하다 보면 하나 일관성의 문제가 되어 왔네요. 요랬다 저랬다 하면 그래서 무슨 가능성이 저해된다? 비교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의적인 네 번째 회계처를 인정하게 되므로 결국은 표현의 충실성에 위배된다. 그럼 보수주의 적용은 다 알 건 없고요. 여기 한번 잘 보시고 재고자산의 평가, 이거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재고자산의 원가가 얼마냐를 잡을 때 창고에 있는 거, 창고에 들어가서 그 전자제품이면 쟤한테 물어보면 너 원가 얼마니? 물건은 대답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인위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지. 그럼 재고자산의 평가를 두 개만 예를 들게요.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고 후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상품 담당자가 계산할 때, 원가 계산할 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팔린다는 개념은 물가가 상승하면 처음에 사왔던 몇 달 전에 샀던 물건값과 현재 물건값은 달라 안 달라? 동일한 물건인데도. 그럼 과거에 샀던 게 1,000원이고 지금 사온 게 1,200원짜리가 돼버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이 팔린 거고 뒤에 있는 비싼 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이 커져 안 커져? 커지고. 그 다음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해버리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버리니까 싼 게 남아 비싼 게 남아? 싼 게 남는 거지. 그럼 내실 튼튼하려면 싼 것을 자산의 가치로 잡아야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 하나의 보수주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수주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할 것은 여기에 밑에 한번 그어보세요. 물가 상승 시 방금 했던 후입선출법을 쓰면 보수주의다 이 소리고. 그 밑에 있는 거 감가상각 방법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 이것은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제 또 감가상각에 대해서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냥 피 터지게 아주 그냥. 이미 터진 사람도 있고. 그럼 감가상각을 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입니다. 5년 쓰고 100만 원에 팔 거예요. 회차로. 그러면 5년 썼을 때 100만 원에 판다면 총 얼마치가 가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900.
어차피 900만 원을 5년 동안 쪼개서 경비로 떨어야 돼. 이때 경비 떠는 걸 우린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다시 무슨 상각비? 감가상각비예요, 그게. 그럼 이제 회계에서는 뭘 인정하느냐? 첫째, 정액법도 인정하고 정률법도 인정하고 이중체감법이라는 것도 좀 인정하고 연수학계법도 인정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5년 동안 얼마만 떨면 돼? 900만 원 경비만 떨면 되걸랑. 이제 정액법은 매년 똑같이 뜨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정률법 같은 경우는요. 그럼 한번 보자. 900만 원을 5년 뜬다면 900만 원 한번 나눠봐요. 5년. 직접 계산해 주세요. 180? 그럼 1년에 180이 경비 떠는 거야, 이게. 그럼 매년 똑같이 정액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 정액법은 계산이 간편해, 안 간편해? 한 번 하면 그냥 가면 되니까요. 이게 담당자가 편하지. 우린 정액법에, 작년에 얼마 했죠? 그냥 쓰면 돼. 이게 보고할 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정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법? 정률법은 한마디로 체감법이라고 그래요. 체감이라는 건 뭐냐? 그럼 900만 원 중에서 초기 한 300 잡아. 초기 얼마 잡아? 이게 정률이 커져, 초기에. 900만 원 한 360 나오겠다. 초기에 360 하고, 다음 연도에 가서 한 280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는 한 190, 180 하고, 한 4천년도에 가서는 110, 120 나오고, 마지막 연도에 조금 나오고. 그럼 어차피 금액은 같아, 안 같아? 또 같다고, 이게. 그러면 초기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많이 해버리면, 당기 순이익이 초기에 줄어, 안 줄어? 줄고. 그 다음 연도는 조금씩 체감을 돼서 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초기에, 다시 뭐야? 초기에 비용을 많이 떨어버리자. 이 방법이 한마디로 무슨 주의? 보수주의 편집. 우리 앞에 계신 분? 옛날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고 나서 꼭 점수당 두들겨 패는 선생님 있지. 네? 그게 패면 안 되는 게 관습이야, 그게. 관습.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매 맞는 것을 어떻게 할까 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선생은 하나 특징이 먼저 맞을 놈 나와야 돼. 그래서 먼저 맞아버리면 다음에 맞는 애들의 표정을 보면 즐거워, 안 즐거워? 오징어 굽잖아, 다들. 오징어.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손들어요. 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5점당 한 대씩인데 기본 점수 못했다고 10대 맞았어요. 점수가 얼마인지 알겠죠? 수학 점수인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보는데 얼마나 97.5 나왔어요. 네? 4번 더한 게 총점이 4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근데 저는 맞는 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즐거우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10대 정도 맞고 있어서 딱 맞았는데 이제 난 이제 웃으려고 이제 다른 맞는 애들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민방위 훈련이래. 나 맞고 나니까. 그래서 그 수업 끝났어요. 훈련 받고.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다음에는 절대 두 번째 시간에는 점수 가지고 몇 타작 안 해요. 그때는 나만 맞고 대표로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지. 먼저 맞은 게 낫다. 즐겁잖아, 맞는 모습이. 그래서 가속상각법이 보수주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배워요. 후속평가라 그래가지고. 뭐냐.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잘 들으세요. 뭐 썬팅하고 이런 것은 그냥 관리 유지 수선인데 미션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없어요? 그 다음에 화물 승용차를 레저용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뜯어 고치고 막 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현재 있는 자산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아니면 현상 유지예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업되면
가치가 늘어 안 늘어? 늘지. 차값이 커지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회계 처리는 업된 거는요, 비용으로 떨지 말고 자산의 추가 원가에 넣어라. 그럼 자산의 가치가 커져 안 커져? 커지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회계 담당자가 에이 어차피 보수지야. 그래서 그걸 경비도 다 때려 썰어버리면 초기에 뭐 어떻게 돼요? 경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해? 비용이 많아지면서 바로 뭐냐, 한마디로 보수주의 견제에서 이익이 준다 이거지. 그런 개념들이 이게 보수주의다. 다시 무슨 주의다? 보수주의. 이런 것이 보수주의인데 나머지는 이제 몰라도 괜찮을 거 나중에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보수주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간에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시험 문제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회계 감사 밑줄 쫙 그시고 회계 감사. 회계 감사 해보죠, 뭐, 회계 감사. 의 내용을 보면 98페이지입니다. 회계 감사는 같은 회사 감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3의 독립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독립단체에서 하는 거지. 자체 감사 뭐 짜고 뭐 하려고 이게. 주주들이 원치 않아요. 경영자가 운영을 잘했는가를 내부 감사가 원하지 않아요. 외부 감사다. 외부 감사. 근데 중소기업은 외부 감사 조건이 안 되고 중소기업 제외하는 모든 법인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의 독립된 자가 당신이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인정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 이 소리를 조금 더 응용하면 회계 기준을 한국재택회계 기준을 안 쓰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나름대로 그 회계 기준에 맞췄는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하는 절차예요. 잘했냐 못했냐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전번 28회 시험에는 이 의견이 나왔어요. 무슨 의견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야 너무너무 쉽게 나와. 용어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경영자들이 내놓은 자료나 장부를 보고 검토를 했는데 얘는 정말 회계 기준에 하나도 틀림이 없이 깔끔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바보같이 잘 순종했다. 정말 착하다. 너는 회계 기준에 아름답게 했다. 라고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무슨 의견이란다? 적정 의견. 적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적정 의견, 적정.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표명하는 의견이다. 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의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 적정 의견을 표시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정 의견은 그래도 의견을 내서 바로 재무제표를 한마디로 공시할 만은 하다. 그러면 위배는 하기는 했어요, 뭔가는.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의 위반이나 감사의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전반적이 아닌 경우 밑줄 그죠. 전반적인 건 아니다. 전반적인 건 아니다. 그럼 이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수정만 좀 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정 의견. 한정. 그럼 여기서 위반이나 여기를 보면 제한으로 여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뭐다?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는 뭘로 한다? 무슨 의견? 한정 의견이다. 한정적 의견이다. 그 다음 밑에 부적정 밑줄 그으시고. 야, 너 이따구로 했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회계처를 이렇게 했냐고. 감사인 내 입장에서
너 이거 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겠다. 그러면 검토는 했는데 안 했는데? 검토 자체는 했는데 이거 공시했다가는 주주들한테 욕먹는다. 이해관계자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는다. 부족함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적정. 그 내용이 바로 전반적인 거예요? 전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전반적이어서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그 왜곡 표시된 내용을 공시할 수가 없을 때 이 부적정 의견을 나오면 어떤 식이냐고요? 네? 상장기업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요 그냥. 공시도 못하고. 손해는 손해본 대로, 이익은 이익본 대로 원칙에 맞춰서 공시를 해야지. 가공을 했다든가 없던 매출을 잡고 막 그냥 분식회계 했었고 막 이런 거 다 들통나요 이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외부 제3자가 감사를 했을 때 둘이 짜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목숨을 걸어야지, 그거는. 처벌받아, 안 받아? 예. 같은 집에 한 곳에 모여서 같은 옷 입고 번호표만 달려지고 같이 있겠지, 지금. 자격 박탈되고. 취소해, 취소. 그러나, 만약에 짜고 했을 때 수백억의 뇌물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할만하다, 안 할만하다? 네? 그럼 미래에 자격증을 지키고 그냥 편하게 살 것인가? 위법은 했지만 한 방에 먹고 튈 것인가의 결정은 자기 주관에 맡겨야지. 그런 기업도 있다 없다? 많았죠, 과거에. 감사하고 경영자 짜고 하는 거죠. 그럼 안 돼. 사람은 기본이 있지, 기본이. 앞으로 그런 짓거리 하면 삼족을 취직시키면 안 돼. 그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 의견 거절. 완전 캔슬하는 거야. 전혀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결여 밑줄 그으시고 감사의 제안에 대한 게 특히 중요하고 개판 5분적으로 작성했더라고요. 그럼 부적정 의견도 낼 수 없어. 이건 적정, 부적정, 뭐 한정 자체가 안 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의견 거절이다. 그럼 이걸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적정은 튼튼하고 무궁무진 씩씩한 거고 이게. 그 다음에 한정은 감기 들릴 정도에서 뭐 골골 하는 거고. 얘는 코로나에 격리시켜야 돼, 격리. 그 다음에 얘는 의견 거절은 뭐예요? 아예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이런 스타일이 된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고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어떤 거냐? 위반이나 감사 범위 제한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밑에 문장에서 잘 찾아야 돼. 전반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전반적이다.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고 판단하시라고. 앞에 머릿말에 속으면 안 돼. 앞에 말에.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예상 문제 104페이지를 가고 몇 개 한번 건져보고 다 풀지 않겠습니다. 몇 개만 우리가 한번 연습 삼아. 104페이지 실전 예상 문제입니다. 영 3번. 제일 잘하시는 거. 자,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 회계. 유용한 정보 제공에 위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두 가지. 목표를 잡으라. 다시 뭘 잡으라? 목표. 그럼 목표를 찾으면 되지. 정답은 몇 번? 목적 적합성. 답은 5번.
몇 회 시험이에요? 27회면 오래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이런 거 나왔을 때 학생들은 기뻐했어, 안 기뻐했어? 몹시 기뻐. 이 기쁨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몇 달 지나면, 뭐지? 맞아. 비교 가능성이 난 좋았어. 그거 찍고 있으니까. 영사봉 잠깐 볼까? 다음 내용 좀 옳지 않은 것. 1.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리되고 특정되어 표시된 정보는 이해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지. 딱딱딱딱 명료하게 적어주니까. 이해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나 확인, 한마디로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네. 이들 모두 둘 다 갖는다면, 여기 보세요. 예측 가치나 확인 가치 또는 이들 둘 다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해하셨죠? 모두 갖는다면 그 재무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뭐예요? 차이가 나야지. 안 나면 그건 뭐 통일된 지침이 뭐야, 그게. 차이가 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나고자 하는 경제 현상을 충실히 표현한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적 특성이다? 근본적,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보강적이지, 보강적. 그 다음에 적시성은 제때 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보의 누락, 오기로 인해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지.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면. 답은 몇 번? 정답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돼, 안 돼? 화면 보세요. 책을 보시고. 책 보고 풀어요, 책 보고.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귀만 열으면 돼, 귀만. 그 다음에 5번 잠깐 보실까요? 이것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에요. 옳지 않은 거.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표다. 됐지요? 그다음에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 나서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날 수 있는, 나는 게 정확하지. 우리 앞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냐? 안 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좋은 정보는 서로 간에 뭐예요? 감정과 내용, 판단력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 그럼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친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여자 소개해 주겠대. 그러면 일주일이 설레, 안 설레? 설레이지. 너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럼 처음에는 가야 한다, 안 가야 된다, 마음이? 몇 시인가, 시간 안 틀릴까, 교통정보도 확인하고, 안 늦으려고. 뭐 입고 가지? 뭐 이렇게 신경 쓰다가.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정보 좀 달라. 사진 좀 달라. 사진을 보니까 재무제표를 봤다고 안 가기로 했대. 그럼 생각했던 거와 당연히 정보를 보면서 차이가 나, 안 나? 그거요, 그거요. 그거는 맞선, 이렇게 생각해. 차이가 난다. 어디 하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2번인가요? 네,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정보에 누락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고, 영향을 주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향을 안 주면 안 중요한 거지. 100원짜리냐, 5만원짜리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과거에 대한 피드백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확인 가치를 갖는 것이고. 완벽한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의 완전성과 중립성 잘 갖는데 적시성이 나와서 이게. 적시성 맞아요, 이거? 우리가 표현의 충실은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완벽, 중립, 그 다음 오류가 없는 거였지. 적시성은 보강적 특징이잖아요. 잘못 끼워놨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라서. 8번 한번 가볼까? 자, 다음 설명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물어봤어요.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에 틀린 점, 차이점, 이걸 식별하고
식별은 뭐예요? 뭐 하려고? 비교 가능하려고. 식별을 왜 하는 거예요? 비교 가능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한지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겠다. 다시 뭐 하겠다? 확인을. 이건 바로 표현의 충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충실히 표현하는 지를 이것은 전제고 목적은 뭐다? 확인이 목적이죠. 확인은 뭐 하려고? 검증의 목적입니다. 다시 뭐의 목적? 검증. 이걸 잘못 이해하면 표현의 충실성을 찾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앞에 충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유사한 문제고. 이거 하나를 볼까? 20번. 다음 각 설명에 해당된 감사 의견. 네. 1번 가. 회계 기준의 채택을 위배할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검토를 했다. 중대한 영향을 받을 때는 이건 뭐를 해야 돼요? 부적정, 적정, 부적정 가야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 뭐예요? 의견 거절. 부적정합니다.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부분적 위배. 그런 큰 문제는 아니나 감기 정도 걸려있네. 이 정도는 뭐예요? 무슨 의견? 한정 의견이 돼야지. 그러면 부적정과 한정 쪽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아까 막 그냥 현재 같이 뭐 그거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